4월에 있을 총선 전후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길 거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오르는 상승기였기 때문에 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년 동안 가격이 꽤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데 2016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올랐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보니까 뭐 떨어진 적도 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어쨌든 지역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완전 바람이 부는 이슈 같은 경우, 이를테면 예전에 이제 뉴타운 하면서 한번 바람이 확 분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그런 변수가 사실은 없어요. 예, 정부에서 그걸 또 하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관망세로 많이 돌아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망세로 많이 돌아선 분들이 왜 그러냐를 생각해 보면 4월 총선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관망하는 4월 총선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달라지겠지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여당에서 집권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근데 야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긴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킨다. 이거를 사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들이 그대로 가겠죠.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들이 총선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건 거의 없어요. 정책적인 이슈는 어쨌든 정부가 하는 거니까요. 네.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계속 뭐 생각을 하겠죠. 관망세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하기 전까지는 뭐 가만히 있자 이러다가 선거 끝나고 좀 있다 보면 액션들이 일어날 수 뭐 별거 없네 이래가지고 그죠? 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공약의 방향은 좀 대체로 어떤 편인지 궁금해요. 결국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나한테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공약의 방향은 좀 영향을 미치겠죠? 예, 뭐 GTX는 뭐 계속 이야기해 왔으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뭐 올해 아마 8호선이 별내까지 아마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이제 교통 호재 같은 것들은 그대로 있죠. 네. 예, 그래서 그에 따른 뭐 혜택들 이런 것들은 원래 뭐 진행되어 왔던 거니까요. 대신에 이제 GTX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C까지는 거의 확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 DEF를 한다고 하는데 뭐 너무 여기에 저는 휘둘리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김포가 최근에 이슈가 많거든요. 네, 그게 뭐 또 서울로 편입한다고 뭐 이러면서 이슈가 있는데 그 핵심이 이제 5호선 연장이거든요. 이게 서울에 이제 5호선이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또 굉장히 복잡해, 혼잡스러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5호선을 연장시키는 건데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연장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 이야기가 됐는데요. 네. 그 연장하는 게 언제 끝나냐 그러면 한 10년이 걸려요. 10년. 그 연장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표되는 그런 뭐 GTX라든지 호재 같은 게 언제 될지를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좀 이런데 너무 이제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네. 원래 가지고 있는 입지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입지면 어차피 뭐 교통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재건축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서울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관련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땅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사비가 다거든요. 네. 공사비가 지금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계속 올라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고 최근에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재건축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네.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는데 네. 근데 평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네. 안양입니다. 안양 이제 동안구인데요. 그 평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교 신도시 중에 리모델링을 지금 다시 또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그 재건축하는데 공사비 들어가죠. 공사비 들어가는 부분에서 분담금이 늘어나죠. 네. 거기다 지금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또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빨리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 부분은 좀 우리가 그런 것도 다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신축 그 연장 같은 사업들은 꽤 이번에도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관심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뭘 새로 깐다 이런 거는 전화의 또래 있는 분들은 보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2024년에 시장의 방향을, 부동산의 방향을 좀 가늠하고 싶은 직장인 분들, 요 지표만큼은 뭐 뉴스에 나오든 아니면 본인이 좀 찾아보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뭐 지표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 지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좋아지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상당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숲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네. 지금은 좀 이제 나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 중에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는 게 좀 좋고요. 근데 뭐 지금 현재는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중요한 단지들이나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송파구라든지 아니면 그 KB 부동산에 보면 선도 아파트 50 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 50개의 등락률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표가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뭐 선도하는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심리 지표 같은 것도 보셔야 돼요. 심리 지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뭐 소비자 동향 조사 이런 건데요. 그 KBS는 수급 지수라고 아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들을 보시면 시장 방향 같은 것들을 판단하시는데 네.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는 전세를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세 가격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 임대차법이 통과된 게 2020년이에요. 2020년 7월부터 아마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2024년 7월이 되면 4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쓴 매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는 매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2년이나 1년 전만 하더라도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렸겠죠.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전세는 괜찮거든요.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상승폭을 키워갈 수 있는데요. 전세 가격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올해 부동산을 조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 부동산 선택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도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승기하고 뭐 조정기 때 투자하는 방식이라든지 지역들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상승기 때 투자할 때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사는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오르니까 가격이. 네. 네, 그래서 무조건 먼저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2014년에 사신 분하고 18년에 사신 분은 거의 더블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조정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매물이 뭐 그러니까 매물을 고르셔야 돼요. 좋은 매물을 고르실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때는 뭐 타이밍 자체가 언제든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매물이 있으시면 그냥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좋은 매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가 대비 한 30% 떨어진 데서 또 뭐 조정을 받는다든지 그죠? 이런 매물들이 있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매물이고요. 그리고 이 매물들이 보면 좋은 층, 좋은 향들을 다 고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하고도 여러분들 협상을 해보면 깎아줍니다, 요즘은. 꼭 빨리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매물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말씀하셨듯이 공부도 많이 하고 이를테면 뭐 단지 같은 것도 몇 개 정하셔가지고 그죠?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체크 같은 것도 꼭 하셔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락기나 조정기가 되면 사실은 서울을 사는 게 좋아요. 상승기 때는 우리가 상승기를 아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이번 상승기는 2013년 8월부터 올랐거든요. 네. 2017년 말에도 서울에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건 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나야지 겨우 알까 말까거든요. 네. 그때도 사면 되나 마냐 이런 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17년에 사셨더라도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기 때는 지방을 사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오른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부터 지방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내려가 보면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게 좋고 하락기나 조정기 때는 서울을 사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하락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금리 때문에 하락을 했다 이러면 하락률이 거의 비슷해요. 지방이나 서울이나 하락률은 비슷해요. 한 30% 떨어졌다 이러면 서울은 평균적으로 한 15억이다 그러면 30% 떨어지면 한 4억이 떨어진 거고요. 그렇죠. 지방은 아직도 한 3억, 5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많아요. 맞아요. 떨어져봤자 1억 떨어질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같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서울을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조정기나 하락기 때는 서울을 사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저희 우대방에도 대구라든지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사세요. 왜냐하면 대구나 부산은 지금 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물에 집중하셔가지고 잘 고르시면 좋은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 월부 TV 네. 시청자분들
처음 이렇게 만나 뵀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조금 당부 말씀 좀 남겨주시죠.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좋은 자산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르거든요. 제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금융 쪽도 하는데요. 주식을 하긴 하는데 뭐 저는 뭐 이렇게 계속 보면서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사서 그냥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대 분들이 뭐 많이 보신다 그러면 네. 우리 때는 집 한 채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해보면 그냥 그 좋은 자산을 오래 가지고 있는 개념의 투자를 하시면 네. 전혀 실수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